자기를 띠지 않는 철이나 니켈도 자석에 접근시키면 철분을 끌어당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석이 이루는 자계에 의해서 철이나 니켈이 자기를 띄어서 자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뭐 N극이 있는데 보통 강철 있고 뭐 이 철편이랑 여기 나사같이 생긴 철로 만든 거죠. 나사들이 이런 걸 가까이 갖다 대면 N극에 가까운 쪽에 S극이 생기고 먼 쪽에는 N극이 다시 생기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바로 N극이 가까운 쪽에 S극이 딸려가서 X극 쪽으로 붙게 되고 먼 쪽은 아마 N극이 될 겁니다. 밑에 그림이 그렇죠. N극이 있고 S극이 가까운 쪽이 이렇게 딸려가듯이 역시 철편이 딸려갈 때도 마찬가지 N극 쪽이 S극 쪽이 N 쪽으로 딸려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유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것은 자기 유도라는 것은 자석이 아닌 것을 자장 속에 넣으면 새로 자석이 되는 작용을 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로 다른 말로 자화라는 말을 쓰죠. 여기서 또 다른 세계의 어떤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죠. 용어가 지금 굉장히 여기서는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또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비슷비슷하면서 또 다르게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용어들이죠. 자화라는 것은 자기를 갖게 되는 것. 어떤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어지는 것 자체를 자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자성체라고 되어 있죠. 또 자화가 있고 자성체가 있는데 자화되는 물체를 말하는 거죠.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체인 거죠. 강자성체, 약자성체. 강하게 자석에 자화되는 물체 또는 약하게 자화되는 물체 뭐 이런 뜻이 되겠고, 자성체에는 철이 딸려갔다 했듯이 철, 니켈이라든가 코발트 이런 것들이 자성체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것 외에 또 비자성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비자성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서 자화되지 않는 물체가 됩니다. 위에 철, 니켈, 코발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석을 가까이 대면 자석처럼 이렇게 지도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자기도. 근데 구리라든가 알미늄 같은 경우는 자석을 가까이 되어도 그런 증상을 발생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자성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화라는 개념을 알아야 자기를 갖게 되는 거. 그래서 이 말을 그러니까 자장 속에 놓은 새로운 자석이 되는 작용 자체는 자기 유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화, 자성체, 비자성체. 자, 이렇게 여기 뭔지 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일시자석과 영구자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일시자석, 뭐, 연강은 자석 가까이에 있을 때는 자화되어도 자석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자기가 없어지니까 이런 자석을 일시자석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영강. 그다음 경강은 일단 자화되면 자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도 자기가 남아 있어서 언제까지고 자석으로 된다는 얘기죠. 이 남아있는 자기를 잔류자기라고 얘기합니다. 잔류자기가 안정되어서 시간이 지나도 자기가 변하지 않는 것을 영구자석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새로운 일시자석, 영구자석 이렇게 말이 나왔죠. 근데 위에 또 잔류자기라는 그런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자석을 제거했을 때 자화된 물체에 남아있는 자기, 자석을 제거하면 금방 자석의 성질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남아있다는 얘기죠. 자석의 성질이 어떤 자석 가까이 된 철에서 자석을 딱 떼버리면 금방 자석의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잔류자기가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 잔류자기의 안정도에 따라서 일시자석과 영구자석을 구분한다는 얘기죠. 잔류자기가 불안정하면 또 일시적으로만 자기를 띠게 되면 이걸 일시자석이라고 합니다. 영구자석이라는 것은 잔류자기가 안정되기도 하고 한번 자화되면 시간이 지나도 자기가 변하지 않는, 그래서 계속해서 자성을 띠게 되는 거죠. 한번 자석 주위에 탁 갖다 붙었다가 그 다음부터 자기는 자석으로 바뀐 거죠. 그 어떤 물체가 자석으로 바뀌었는데 그때부터는 계속 자석이 되는 것이 바로 영구자석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떤 그 쇠붙이 성분에 있어서 일시자석이 될 수 있는 것들, 영구자석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시자석과 영구자석의 이런 내부에 어떻게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잠깐 보면 위에 영구자석이 이렇게 라고 적혀 있고 밑에는 지금 일시자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영구자석에다가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 모양이 보면 이렇다는 얘기. 자기장을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하기 전이란 얘기는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던져 놓은 어떤 물질이란 얘기죠. 그 물질 내에 원자 자석들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서 자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외부 자기장을 가기 전에는 그렇겠죠. 일시 자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내에 원자 자석들이 무질서하게 배열이 되어서 자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영구자석이든 일치자석이든 처음에 자기 스스로 어떤 물질로서 있을 때는 그냥 무질서하게 배열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부에 어떤 그 원자들이 무질서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외부 자기장을 이렇게 가했을 때 중간 칸이죠.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 이게 앞에 이쪽이 N극이고 지금 이쪽이 S극으로 지금 가했네요. 이렇게 하니까 영구 자석의 경우에는 원자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정렬되어서 자기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렬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N극이니까 지금 여기 N극에 돼 있는 그 쪽에는 S극이 이렇게 와서 다 붙었죠. S극 방향이 파란색이 지금 S극 표시가 돼 있는데 N극 쪽으로는 S극이 몽땅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돌려갖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방향이 다 안에 있는 원자들 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스스로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자기장을 가했을 때 영구자석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S극 쪽을 보니까 N극이 이쪽으로 와요. 빨간색이 N극이니까. 그래서 N극이 S극 쪽으로 다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맞대고 있도록 그렇게 정렬이 되어서 자기화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물질 일시자석의 경우에는 이렇게 N극이랑 S극을 양쪽에 붙여놨더니 물질 내의 원자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약하게 자기화된다는 얘기. 약하게. 자, 위에 거랑 조금 표현이 틀리죠. 여기는 정렬돼서 아예 방향으로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되어서 자기화가 나타나고 밑에 것은 약하게 자기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자석이니까. 자, 되긴 되는데 약간은 삐뚤삐뚤합니다. 완전하지 않고 이렇게 방향이 N극 옆에 S극이 이렇게 파란 S극이 이렇게 오고 역시 S극 쪽에 있는 쪽에가 붉은 쪽 N 이렇게 플러스 되죠. 지금 N이 붉은색이고 S가 파란색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것끼리 놓여지게 돼 있긴 한데 완전하게 정렬이 착되어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삐뚤삐뚤하지만 어쨌든 간에 약간의 자기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일시자석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은 외부 자기장을 그렇게 막 주다가 갑자기 외부 자기장을 떼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떼버렸을 때 영구자석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화된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여도 자석의 효과가 오래 유지된다는, 굉장히 오랫동안 스스로 자석처럼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걸로 갖다 다른 나사에 갖다 나사못에 대면 나사못이 딸려온다든가, 원래 자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화가 일어나서 자석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게 영구자석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일시자석의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을 딱 떼버리면, 제거하면 자석의 효과가 바로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 자석을 붙여놨을 때 잠시 동안만 그 앞에 약하게 자기화됐다가 그 다음에는 떼버리면 완전히 원래대로 무질서하게 돌아가 버리는 게 일시자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자석이 이렇게 무질서한 그 약하게 어떤 자화되는 그런 물질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어떤 한 가지 용어가 나왔는데 분자자석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자자석설. 분자자석설이 뭐냐, 이제 그게 개념을 조금 좀 이해를 하면, 뭐 지금 여기 설명에서는 자석을 더 작게 끊어도 작은 자석이 된다. 이게 분자자석설이다. 자석을 끊으면 맨날 자석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석은 분자 크기 정도의 미소한 자석, 분자 자석이 모여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보통의 새는 이 분자 자석이 제멋대로 그 방향이 되어 있으나 자계를 가하면 분자 자석은 자계의 방향으로 정렬해서 자석이 된다는 얘기. 자계 방향으로 정렬을 해서. 이 분자 자석설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자석 자체를 떼도 조그만 자석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철 같은 거는 강자성체가 되는데, 그건 극히 작은 자극을 가진 분자 자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화하는 힘이 외부에서 가해지지 않을 때는 분자 자석이 어떻게 보면 불규칙하게 막 이렇게 여러 개 방향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저 그림처럼 분자 자석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놓여 있는데 자화하지 않을 때는, 그래서 각 분자의 자력이 서로 상쇄되어서 철 전체는 자석의 성질을 나타내지 않는 거죠. 이렇게 분자 자석일 때는. 그런데 다른 자석을 자개를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자석 여기다 가까이 붙였다고 하면 그 분자 자석의 자력선의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자력선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서 중앙에는 N극과 S극이 서로 힘을 상쇄하고, 여기 중앙쯤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 철 전체의 양 끝에 N극과 S극이 나타나서 자석이 되면 이쪽이 이제 N이 될 거고, 뭐 이쪽이 N이 될 것이고 이쪽이 S로 작용을 하겠죠. 철 전체에 그런 양 끝에 N극과 S극이 나타나서 자석이 되는 그런 방식인데, 아까 말했듯이 분자 자석설이라는 것은 더 자석을 작게 끊어도 작은 자석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고무 자석을 끊어버리는 거죠. 지금 끊고 있죠. 칼로 끊으면. 자, 이렇게 나누면, 나누어도 역시 이쪽에 N극이 생기고 S극이, 나눈 것 자체에 N극, S극이 다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쪽도 역시 N극이 생기고 S극이 생기겠죠. 이해를 못하겠네요. 왜 N극이랑 S극을 자르면 N이 되고 S가 돼야지 왜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배열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방향이 분자 자체가 안에서 NS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N이랑 S랑 또다시 나누어지는 겁니다. 역시 뭐 계속 끊어도 마찬가지가 될 거란 얘기죠. 이렇게 작은 것들로 여러 개로 이제 나눌 수 있는다는 얘기죠. 자석을 작게 끊어도 역시 작은 자석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렇게 분자 자석은 보통 여러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만 자개 속에서는 자개의 방향으로 정렬을 한다는 얘기. 자개 속에서는. 그래서 N극이 이쪽 있고 S극이 이쪽 있으면 이쪽 방향을 보고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을 몽땅 하게 됩니다. 자, 분자 자석들의 의미를 기억을 하시고, 그 뒷부분에 전류와 자개의 관계에 대해서,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랑 자개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전류가 흐르고 있는 어떤 전선에다가 자침을 갖다 대면, 여기 자침을 갖다 댔죠. 이렇게. 자, 이 자침을 갖다 댔는데, 갖다 대면 이 자침이 움직이게 됩니다. 즉,
어떤 전류가 이게 자기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석 같은 것은 여기서 보이지 않죠. 그죠? 자석이 없는데 S극, N극이 있는 자침을 갖다 놓으면 다른 자석으로 당기고 있지 않은데 이 전류로 그냥 이 전선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전선. 전선의 전류 방향이 이렇게 건전지가 이렇게 여기가 불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전류 방향이 I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흘려 보냈더니만 이 그 S극이 있다가 이쪽으로 획 돌아가고 N극이 이쪽으로 획 갖다 붙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게 전류가 결국은 자기를 만든다는 것을 자석같이 행동한 거죠. 자, 실제로는 전류가 자석이 갖고 있는 자개를 이렇게 만든 건데 두꺼운 종이에다가 이렇게 밑에 보면 두꺼운 종이가 있죠. 종이 위에다가 철분 같은 걸 막 떨어뜨려 놓고 그 쇠가루를 떨어뜨려 놓은 거죠. 이렇게 쇠가루를 여기다 이제 떨어뜨려 놓고 전선, 이게 전선입니다. 전선 중심, 이게 도선이란 얘기죠. 도선에 건전지에서 전류를 이렇게 방향으로 흘려보내죠. 흘려보내면,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내면 이쪽에서 통과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나가면, 이 철분이 있는, 종이를 간통하고 있는 이 주위에 가루들이 이렇게 둥글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심으로 원 모양으로 배열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개가 생기고 그 자개는 전선을 중심으로 많은 원 모양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원으로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자, 어떤 방향이 될지는 이제 나중에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전류와 자기의 관계는 전류가 흐르면 자기가 발생 또는 자기에 의해서 전류가 유도가 되는 겁니다. 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전류가 있어도 자기가 발생하고 자기가 있어도 전류가 유도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자력성의 방향은 일정한 어떤 관계가 있더라라는 얘기죠. 이 관계를 설명한 것이 바로 이제 앙페르라는 사람이 이제 뭐곧 등장할 텐데 뭐 그런 이제 앙페르의 법칙이 되겠죠. 뭐 오른손 법칙, 왼쪽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와 자개의 관계에서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는 게 지금 여기 나왔죠. 이게 지금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입니다. 지금 앙페르라는 말을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이 되겠고 어떤 전류에 의한 자장의 방향에 대해서 그 설명한 그런 이론이 될 겁니다. 전류의 방향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이가 있다면 자력선의 방향은 나사를 집어넣는 방향이죠. 전류가 나사를 이렇게 밀어 넣으려면 나사를 오른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밀어 넣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봤을 때 오른쪽으로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야지만 나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한 개는 뭐라고 보느냐 하면 자력선 방향이고 한 개는 전류의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표시를 해놨죠. 전류의 방향이 위쪽이라고 도선이라고 이게 중간에 걸 보면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이게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더란 얘기죠. 자,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이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어떤 자기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나사도 마찬가지죠. 나사가 이렇게 돌려서 저쪽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꽂아 넣어야 될 것 같으면 나사를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전류 방향이고 돌리기는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되느냐 하면 오른쪽으로 돌려야지 나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사 방향이 되는 얘기죠. 뒤집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 방향이 이제 자기 방향이고 반대로 이 방향이 전류 방향일 때는 반대의 방향, 이 방향이 자기의 방향이 되는 거죠. 코일에 의한 자기 자장의 변화. 아까는 전류에 의해서인데 이제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없이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르게 지금 쓰고 있죠. 전류가 자개를 발생시키는 관계를 오른손에 비유한 법칙이로서 역시 암페르의 오른손 법칙이 되겠습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나머지 손가락을 이렇게 휘면 잡으면 뭔가를 잡았을 때 전류가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가고 자개는 나머지 손가락 방향으로 가리킨다고 했죠. 그러면 반대일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단일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나머지 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흐르면 자개는 엄지손가락으로, 지금 여기가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그렇게 된다.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일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나머지 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흐르면 자개는 엄지손가락 방향이다. 원형 코일에 그 전류가 흐를 때 역시 지금 여기가 지금 원형 코일이 되겠죠. 원형 코일이 되겠고 여기는 원형 도선 주위의 자기장의 모양이 되게 된다는 얘기죠. 자력선이 이렇다면 전류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면 이렇게 통과하는 쪽마다 전류가 생길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로 오른손을 밑으로 엄지를 내려야 되니까 이렇게 돌 거고 여기서는 또 이쪽 방향은 이렇게 돌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것은 그 원형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권선수가 많은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력선의 세기는 그 각 코일에 생긴 자력선을 합한 것이 될 거고 코일의 양 끝은 어떤 자력선이 나오는 쪽이 N극이 되고 자력선이 들어가는 쪽이 S극이 될 겁니다. 이때 자개는 코일의 바깥쪽과 안쪽에서 하나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쪽이죠. 이쪽과 이쪽인 거죠. 이쪽이 N극이 될 것이고 이쪽이 S극이 되는데 하나로 이어지는데 코일 주위의 자개는 전류가 강할수록 또는 코일의 권선수가 많을수록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일 안에 철심이 들어있으면 자개는 현저하게 더 강해집니다. 코일에 발생하는 자력선을 보면은 막대자석의 자력선과 아주 비슷한데 어떤 코일 자력선의 방향에 대해서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법칙이 역시 성립한다. 앙페르의 어떤 오른손 법칙은 이를 사용하면 이거는 굉장히 쉽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른손 법칙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엄지손가락 이외의 네 손가락 방향을 코일의 어떤 전류 방향으로 보면 엄지손가락은 자기가 될 것이고 이게 N극의 방향이 되게 되겠죠. 지금은 이제 자기력선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앞전에 페이지에서는 어떤 전류가 엄지손가락으로 지금 봤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그 어떤 자석과 비교를 해서도 마찬가지 것이 되죠.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이 될 겁니다. 코일과 자석의 차이점은 코일과 어떤 전자석의 자기력선이 있는데 속이 빈 코일과 코일에 세막대를 넣었을 때 자력선을 비하면 세막대를 넣은 코일의 자력선은 더 많고 코일 속에 세막대를 넣으면 강한 전자석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여기서 전자석이라는 게 나왔죠. 세막대를 넣으면 이제 자성체를 얘기하는 거죠.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하고 이것을 철편에 가까이 하면 철편은 조금씩 움직이지만 코일에 강하게 끌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코일 속에다가 철심을 넣고 나면 굉장히 강력한 자석이 되어서 철편을 잡아당기게 되고 이렇게 제작한 자석을 전자석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철편을 집어넣어서 전자석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전자석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자석보다 훨씬 더 강한 자석이 되겠고 이것을 다른 말로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전자석을 솔레노이드라고 한다는 얘기죠.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흘러서 들어가게 되겠죠. 자성쇠 지금 옆에 이제 그림과 두 개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코일만 주어진 게 있고 이쪽에는 이제 세막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훨씬 강한 자석이 되고 이것을 우리는 강한 자석 자체를 전자석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세막대를 넣은.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다르게 이제 솔레노이드라고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가 뭔지, 전자석이 뭔지에 대해서 여기서는 조금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코일과 전자석의 차이점이라고 이제 나오는 건데 자성체란 자력선이 통과하기 쉬운 성질의 금속을 말한다. 이게 제 앞에 얘기했던 말이죠. 자화되는 물체, 철이나 니켈, 코발트 이런 거. 비자성체란 자력선이 통하기 어려운 성질 금속, 굴이랑 알미늄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력선이 통하기 쉬운 정도를
투자율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 역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투자율이라고 하고 공기의 투자율을 1로 하면 철은 5천에서 10,000배나 크다라는 얘기죠. 자력선이 통하기 쉬운 정도를 투자율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쉽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